스포일러가 있어요. 그래요, 이 영상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스포일러가 가득한 영상이니까 영화를 아직 안 봤다면 빨리 영상을 끄세요. 3초 드릴게요. 3, 2, 1.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고 오셨나요? 보고는 왔는데 뭔가 영화 속의 내용들을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서 찝찝하신가요? 일찍 보고 온 덕분에 스포일러는 안 당했는데 사실 내용을 잘 못 알아들어서 친구들이랑 대화하기가 어려우신가요? 마블 영화 정주행 안 하신 게 후회되시나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속 여러 상황들과 그 상황 속의 캐릭터들의 심리 정리.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하기와 알람 켜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해주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사실 영화를 보고 오시느라 대충 유추는 하면서 보셨겠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이렇게 마블 팬들이 영화를 보면서 장면마다 리액션을 크게 하고 그렇게 울고 그랬는지 굉장히 설명충이 되어서 한번 이게 풀어볼게요. 근데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정말 너무 많은 걸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들이 주고받는 대사들, 그 중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주고받는 것 같은 대사들 있잖아요. 그 대사들 중에 상당수가 이전 마블 영화들에 나왔던 캐릭터들의 주요 대사들을 그대로 인용해왔거나 그 대사들을 조금 활용해서 만들어진 대사들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짚자면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투머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필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작은 대사들의 맛까지 다 느끼시려면은 진짜 영화 정주행하시는 걸 다시 한번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저는 영화 속에서 상황들, 그리고 주로 과거로 갔을 때의 상황들, 그 상황들이 캐릭터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캐릭터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게 될지, 요것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 보고 나서 다시 영화를 보시면 어느 정도 영화를 보고 있던 정주행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고 그들의 리액션이 이해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초반부의 호크아이 씬, 오프닝 장면이었죠. 이 호크아이라는 캐릭터는 어벤져스 원년 멤버예요. 아주 오랫동안 시리즈에서 활약을 한 멤버인데 몇 년 전에 히어로들은 자신의 정체와 신분을 공인기관에 등록하고 그 공인기관의 감독 하에 의해서만 히어로 활동을 해라, 이런 법안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법안에 찬성을 하냐 마냐를 놓고서 히어로들이 두 편으로 갈려서 큰 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찬성하는 쪽의 대표 주자가 아이언맨이었고 반대하는 쪽의 대표 주자가 캡틴 아메리카였죠. 이게 그 유명한 시빌워 사태예요. 그 시빌워 사태 당시 호크아이라는 캐릭터는 캡틴 아메리카를 도와서 정부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반하는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줬죠. 그래서 나중에 체포가 돼서 현재는 가택연금 중이었어요. 똑같이 앤트맨도 그래서 가택연금을 당했었고요. 그래서 혼자 우왕좌왕 모험을 하던 게 앤트맨2의 내용이었고요. 그거 우왕좌왕 한다고 인피니티워에 출연 자체를 안 했던 거였고, 그 후에 자기 아는 사람들이랑 연구하다가 양자 영역에 들어갔다가 먼지 돼서 자기 5년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호크아이 얘기하고 있었죠. 호크아이도 똑같이 가택연금을 당해서 지금까지 혼자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호크아이라는 캐릭터는 어벤져스가 결성되기 전부터 스파이로서 국제 평화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 은퇴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었어요. 그래서 어벤져스 2 이후에 한번 은퇴를 했었는데 시빌워 사태 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캡틴 아메리카를 돕기 위해서 잠시 현역에 복귀했었던 거죠. 그랬다가 체포, 가택연금, 억울, 기분 나쁨 여러 개 있었겠죠. 그러니 당연히 인피니티워의 사건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런 평화로운 나날 중에 하루 가족들이 먼지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크아이가 흑화해서 5년 동안 막 이런저런 일을 하고 다니고 나중에 이 대서사시에 다시 참여하게 되는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시는데 오프닝에 호크아이와 가족들의 모습이 나오자마자 시작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건 그분들이 너무나도 마블 팬이고 그 그림을 보자마자 이들이 먼지가 되겠구나라는 걸 예견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이 만나자마자 으르렁대는 이유, 이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시빌워 사태로 대충 설명이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 그 시빌워라는 영화에서 엄청난 비밀이 하나 밝혀지는데,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의 부모님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었거든요. 이 죽음이 캡틴 아메리카의 절친, 윈터 솔저라고도 불리는 버키가 나쁜 애들에게 세뇌를 당해서 조종당하는 상태로 벌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아이언맨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이때 캡틴 아메리카가 자기 친구 편을 들어요. 야, 그거 얘 세뇌당해서 조종당하고 있었던 거야, 얘한테 죄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면서 이게 분노와 막 여러 개가 섞여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요, 세 사람 사이에. 그리고 결국에는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의 싸움이 되죠. 사실 두 사람은 성격도 반대고 성향도 반대고 맨날 티격태격했지만 서로를 잘 이해하는 좋은 파트너고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관계가 완전히 갈라지고요. 여러분이 영화 속에서 보셨던 깡마른 아이언맨이 캡틴 아메리카를 만나서 그를 멈출 수 없었어, 우리도 못 막았어, 그 순간까지 둘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어요. 그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제일 첫 대면 때는 서로에게 위로가 좀 되어줬지만 토니 입장에서는 자기가 조금 진정을 하자마자 캡틴에게 여러가지 분노가 좀 쌓였겠죠. 왜냐면 여기엔 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여태까지 둘의 관계에 있었던 큰 두 가지 이유 말고도 아이언맨은 예전부터 지구를 자기가 만든 로봇 군단,
아이언맨 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완전히 지키는 어떤 방어 체계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예방 쪽. 근데 캡틴 아메리카는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죠. 애초에 캡틴 아메리카는 모두의 자유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말싸움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어요. 이미 저 옛날 영화에서부터 아이언맨은 우리가 히어로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야? 이 모든 싸움을 끝내고 전쟁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평화롭게 가족들과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였었고요. 캡틴 아메리카는 그것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돼선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때 나가서 해결하면 돼. 평행선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요 두 사람의 견해 차이는 아이언맨이 꿈꾸던 로봇 군단들, 뭐 어떻게 일이 꼬여서 그 로봇 군단들이 히어로들을 공격하게 되면서 어벤져스 2의 메인 스토리가 되었던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고요. 결과적으로 아이언맨이 약간 깨갱하게 되는 형국이 됐었죠. 근데 이제 와서 자기 쇠약해졌고 졌고 세상 사람들 다 없어졌고 스파이더맨 죽었고 이러니까 이 무력감에서 분노가 치밀러 올라서 그거를 캡틴 아메리카에 막 쏟아낸 거죠. 네가 그때 나를 그렇게 말 안 했어도. 그리고 그때 아이언맨이 인용하는 대사, 말씀드린 대로 전에 영화에 나왔던 대사예요. 캡틴 네가 그랬잖아. 내가 예방해야 된다고 막 그랬을 때 예방 안 했다 큰일 나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네가 그랬지. 그럼 우리 다 같이 지는 거야. 이게 그런 인용구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잠깐 지나가는 아 그래 우리 뭐 어벤져스지. 우리 복수하는 사람들이잖아. 예방하는 사람들 아니지? 하고 비꼬았던 것도 다 예전부터 이어져온 그와의 견해차에 뭐 여러 개가 섞여서 튀어나온 말이에요. 영화를 보실 때 갑자기 아이언맨이 왜 이렇게 뜬금없이 화를 내? 궁금하셨다면 이런 백스토리가 길게 있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 얘기들을 좀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이들이 왜 그 시점에 그 과거로 갔는지 그건 영화를 통해 설명이 됐죠? 그때 그 시점에 스톤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 갔던 곳은 2012년 뉴욕이었죠. 그게 전설의 어벤져스 1편의 배경입니다. 어벤져스 1편에서 토르의 동생인 로키가 마인드 스톤이라고 사람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는 창, 셉터라고 불렀는데 그 창을 가지고서 지구를 정복하러 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로키를 뒤에서 도와주고 있던 캐릭터가 타노스였어요.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타노스가 어벤져스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영화 속에. 2014년에 어벤져스를 알아보는 이유. 다시 2012년으로. 그렇게 로키의 셉터 안에 마인드 스톤이 하나 있었고 이땐 다들 몰랐죠. 근데 나중에 어벤져스 2에서 이 안에 스톤이 있었다는 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의 히어로들은 이걸 가져오면 스톤을 찾을 수 있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찾으러 간 거고요. 그리고 로키가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주 군대를 불러오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스페이스 스톤이라고 또 다른 인피니티 스톤이에요. 근데 이미 어벤져스 1편에서 초창기 멤버들이 로키를 물리치고 그 스톤들을 다 회수해요. 영화 속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벤져스 1의 전투 직후 그 스톤을 뺏어오려고 했던 거죠. 그럼 갑자기 궁금하시겠죠? 스톤 3개였잖아요. 왜 2개만 설명해요? 네, 그 세 번째 스톤, 타임 스톤. 그걸 뺏으러 헐크가 에인션트 원이라는 캐릭터를 만나러 가잖아요. 이 에인션트 원은 닥터 스트레인지 솔로 영화에 나오는 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스승님이에요. 마법사 스승님.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소서러 수프림이라는 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최고 마법사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고 마법사들은 인피니티 스톤 중에 하나인 타임 스톤을 지키고 있었죠. 그 영화 속에 소개된 대로 아직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히어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에인션트 원에게서부터 스톤을 가져올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 에인션트 원도 우주 군대와 싸우고 있었다는 건 이번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에인션트 원이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오고 빠이빠이 한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또 유명한 배우 틸다 스윈튼이 연기를 했는데 더 이상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이번 영화에 깜짝 카메오처럼 나와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인사해준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의 등장만으로 많은 마블 팬들이 헉!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길게 들어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다시 아까 그 2개의 스톤 얘기로 돌아갑시다. 그 2개 어떻게 이렇게 뺐죠? 그래서 내려와서 1층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나 사무총장이요 이러면서 막 달라 그러잖아요. 이 아저씨는 쉴드라는 거 있죠. 우리가 아는 막 닉 퓨리 막 이렇게 하는 애들 다 쉴드라고 불리는 정부 소속 비밀 조직인데요. 얘네가 원래는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스파이 기관이었는데 이 조직이 언젠가부터 히드라라고 불리는 세계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그때도 존재하고 있던 나쁜 조직, 세계를 정복하려 그러는 악의 조직이에요. 얘네를 괴멸시킨 줄 알았는데 얘네가 쉴드로 침투해서 쉴드를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쉴드의 사무총장도 히드라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톤을 뺏으려고 막 그러는 거죠. 원래 타임라인에선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네가 이렇게 휘젓고 다니니까 뭔가 이렇게 어그러져서 사무총장이 1층에 나타났겠죠. 그래서 과거로 갔던 아이언맨도 깜짝 놀라갖고 뭐 상황이 변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무총장 역시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고요. 캡틴 아메리카 2 윈터 솔저에 등장했던 캐릭터예요. 이번에 깜짝 카메오 출연을 하면서 마블 팬들에게 다시 한번 헉! 할 거리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장면들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 와중에 로키가 또 스페이스 스톤 두고 어딘가로 사라지죠? 디즈니에서 로키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가 하나 나온다고 그러죠? 아마 그거를 위한 떡밥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내피셜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로키는 그 스톤을 갖고 가서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나 뭐 이게 주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내피셜이라 그랬죠? 예,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요. 아무튼 그 두 카메오가 뉴욕에서 나왔던 마블 팬들을 설레게 했던 캐릭터들이고요. 제가 좀 전에 히드라라는 키워드를 얘기했어요. 이 키워드 들으면 또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캡틴이 엘리베이터에서 뭐 그런 거 했는데? 히드라 만세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맞아요. 그게 그 히드라예요. 역시 캡틴 아메리카 2 윈터 솔저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긴 한데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그냥 영화 보러 가시고요. 엔드게임에 등장했던 그 창을 가지러 온 친구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그 모든 인물들 영화를 통해서 전원, 히드라, 악의 조직 소속인 애들로 밝혀져요. 그래서 앤트맨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악당같이 생겼는데 그걸 왜 못 알아봤어요? 그때 영화를 봤을 때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 이렇게 웃거든요 잘.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 몰랐다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농담이 들어가 있던 거고요. 엘리베이터 씬 자체도 마블 팬들은 헉 하는 포인트가 있었던 건데 그 윈터 솔저라는 영화에서 그 똑같은 캐릭터들하고 캡틴 아메리카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청난 액션 씬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액션 씬의 시작이 엔드게임에서 보여줬던 그 연출과 거의 똑같이 진행돼요. 마치 그 싸움이 한 번 더 벌어질 것처럼 이렇게 기대하게 만든 다음에 캡틴이 사실 나 히드라야. 히드라 만세. 그 히드라 만세가 자기네 히드라 애들끼리 쓰는 비밀 코드예요. 너 히드라? 나 히드라. 이거 하는 코드. 히드라 만세. 헤일 하이드라. 그렇게 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당당히 갖고 나오게 하는 개그씬으로 소화했죠. 그래서 그 씬에 사람들이 너무 빵 터졌다면 그거 다 윈터솔저 본 마블 팬들이 웃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나와서 캡틴 아메리카가 과거의 캡틴 아메리카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싸움하는 건 싸움하는 거고요. 맨 처음에 과거의 캡틴이 현재 캡틴을 날린 다음에 그런 대사를 해요. 나 이거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듣자마자 캡틴이 그 얘기를 하죠. 알아 안다고. 왜냐면 이게 캡틴 아메리카 1편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의 기본 정신이에요. 마지막 팔콘에게도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캡틴 아메리카의 정체성은 마지막 순간까지 일어나는 사람,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지는 싸움이라도 포기하지는 않는 사람, 요런 게 그 사람의 기본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대사는 캡틴 아메리카가 슈퍼솔저가 되기 전에 완전 깡마른 허약이일 때부터 뒷골목 깡패한테 맞으면서도 하던 대사예요. 막 피투성이 돼서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덤벼. 그 유명한 대사를 사용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 하는 그 대사를 보면서 아 진절머리 나는. 그래서 역시 오랜 마블 팬들에게 향수와 또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장치였죠. 그리고 두 사람의 싸움 마지막 즈음에 현재 캡틴 아메리카가 했던 그 대사 버키가 살아있어. 말씀드렸다시피 윈터 솔저라는 영화는 어벤져스 1편 이후의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죽은 줄 알았던 친구 버키가 살아있었다. 근데 얘가 나쁜 놈들에게 세뇌당하고 조종당하고 있었다 라는 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2012년에 캡틴 아메리카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캡틴이 위기의 순간에 얘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 대사를 하고 뺏어온 셉트로 잠시의 정신을 이렇게 건드려서 기절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렇게 캡틴이 동요를 했느냐?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는 1918년생이에요. 완전 옛날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약하고 완전 허약이었거든요. 근데 마음만은 정말 정의롭고 선한 사람.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어찌 하다가 군인이 되고요. 거기서도 계속 병약한 애였는데 그 마음과 정신이 너무 대단해서 군에서 비밀리에 추진 중이던 슈퍼 병사, 슈퍼 군인 만드는 프로젝트의 실험체가 돼요. 그래서 약물로 지금의 몸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2차 세계대전 1940년대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냉동인간이 됩니다. 저 어디 얼음 벌판에 떨어져서 언 상태로 있었어요. 그렇게 70년 가까이 얼어 있다가 어벤져스 1편의 배경이 되는 2012년 즈음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 언 몸을 쉴드 애들이 이렇게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캡틴 아메리카의 그 당시 기본 심리, 그리고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심리는 뭐냐면 내 주변엔 아무도 없어. 나랑 같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 내 친구들, 내 사랑, 나는 여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 모든 게 수십 년 전 얘기야. 그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이야. 어찌 보면 이 사람은 타노스의 이거 있죠. 이걸 어렴풋이나마 미리 슬픔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깊은 슬픔을 늘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미 수십 년 전에 자기 눈앞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애가 지금 살아있대. 2010년대에. 그래서 그 대사 하나에 옛날 캡틴 아메리카를 그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아, 그리고 거기 헐크 나오죠? 그 영화가 계속 자기 힘을 숨기고 자기 자신을 자제시키려고 노력하던 브루스 배너가 눈치 안 보고 마음껏 활개치고 다닌 영화였어요. 헐크로서. 그 전에 솔로 영화가 하나 있긴 한데 연기한 배우가 달랐어요. 그래서 브루스 배너의 첫 번째 헐크 연기였고 캐릭터로서도 자기 혼자 사건에 휘말린 게 아니라 팀 단위 사건으로 뭔가 벌어졌는데 마음껏 분노를 발산해서 헐크로서 상대방을 때려잡던 첫 번째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분노 표출하는 걸 보고서 지금의 헐크가 이렇게 아이고 내가 저랬지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일단 그 정도를 아시면 2012년 뉴욕 사건을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다음 시간대로 넘어가 볼까요? 2013년도 아스가르드. 이곳은 토르2의 이야기예요. 잘 안 된 영화예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본편 보러 가시고요. 다 필요 없고 영화 속 그 장면만 따내서 설명을 해보자면 토르가 역시 설명한 대로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가 토르가 열렬히 사랑했던 제인 포스터라는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토르가 이 제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구에서 제인을 자기 아스가르드로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시점이 둘이 2년 만에 처음 만난 상황이었어요.
토르 1편을 통해서 둘은 사랑을 확인했거든요. 정말 사랑했거든요. 근데 토르 1편에서 토르가 지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이동 수단이 망가지면서 토르는 2년 동안 답답해하고 여자친구는 지구에서 혼자 너무 외로워하고 금방 다시 온다 그런 사람이 2년 동안 한마디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아스가르드로 데려온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잠시 뒤면 토르가 말한 대로 토르2에 등장하는 어떤 큰 사건이 이 아스가르드에 벌어져서 여기에 전투가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토르의 어머니가 자기 여자친구인 제인을 지켜주다가 죽어요. 정말 용감하게 싸우시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십니다.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엄격하게 키웠던 아버지와 달리 토르의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과 지혜로 잘 키웠거든요. 어머니가 죽는 모습을 목격한 토르가 엄청나게 분노하고 막 이렇게 이성을 잃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까지도 자기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었을 거거든요. 전투가 벌어졌을 때 왜 어머니 쪽을 먼저 확인하지 못했을까? 왜 이쪽 가서 난 싸우고 있었을까? 이 생각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뭐라도 힌트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 이따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나는 그때 당시 멍청해서 딴 데 가서 싸우고 있어요. 엄마는 몸을 피하셔야 돼요. 싸우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토르가 그렇게 절절하게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던 거고요. 또 하나, 토르 솔로 무비들의 전체적인 서사가 망나니 왕자 토르가 아스가르드의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토르는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걸 하는 거지 자기는 사실 다른 것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은근히 있거든요. 시리즈 어느 순간에서는 자기 왕위를 포기하고 그냥 지구로 와서 여자친구랑 살겠어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이 나라엔 왕이 필요하고 지금 이 나라의 왕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고 모두 자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중책을 수행해왔죠. 그래서 역시 이 캐릭터 자기 안에 부담이 항상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이 장면에서 또 하나 집중하셔야 되는 건 아까 잠깐 언급됐던 제인 포스터, 토르의 여자친구예요. 쭉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 제인 포스터랑 토르가 토르 1, 2에서 정말 열렬히 사랑하거든요. 모든 걸 포기할 정도로. 근데 토르 3부터 갑자기 안 나와요. 헤어졌다고 그냥 개그로 퉁치고 넘어가요. 왜냐면 이 제인 포스터를 연기했던 유명한 배우인 나탈리 포트만이 뭐 영화 배우고 감독이고 제작자고 다들 아티스트들이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게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해서 MCU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진으로만 한두 번 등장하고 실제 이 배우가 연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커다란 대서사실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극적 화해를 하고 마지막 우정 출연을 하기 위해서 이 영화의 얼굴을 딱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고 하는 걸 조금 필요 이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역시 팬들에게 우리가 나탈리 포트만도 데리고 왔어요 보여주려고. 참고하시고요. 다시 이동해서 2014년 모라그 행성. 여기서 네뷸라가 타노스에게 납치되죠. 요 행성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의 오프닝에 등장하는 행성이에요. 이 영화 시작이 스타로드, 피터 퀼이라는 캐릭터가 의뢰를 받아서 어떤 보물 같은 걸 훔치면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이 보물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피니티 스톤 중에 하나였어요. 파워스톤. 그걸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 히어로들이 그걸 가서 미리 훔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머저리 같은 모습의 피터 퀼. 그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의 오프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노래 나오는 가오갤 1편의 오프닝이 굉장히 칭찬이 자자했거든요. 너무 쿨하고 뭔가 너무 느낌 좋아 이런 평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시 연기를 해서 재현을 한 건지 그때 그 자료 그대로 쓴 건지 비교는 못 해봤어요. 근데 그때 흘러나오는 음악, 거기 나오는 괴물들 막 이렇게 막 발로 차고 그러잖아요. 실제 그 오프닝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마블 팬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면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고요. 그걸 또 웃음으로 승화시켜서 그 음악을 없애면 스타로드는 혼자 그렇게 음치마냥 노래를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자기네가 자기네 장면 갖고 장난을 좀 친 겁니다. 개그 쪽은 그렇고요. 그 모라그 행성과 관련해서 영화 속에서 타노스가 잠깐 또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딸들아 니네를 파견해야겠다. 그가 싫어할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요 타이밍과 관련된 거예요. 요 오프닝에 스타로드가 훔친 그 보물 있죠. 그 원래대로라면 자기 의뢰한 사람한테 줬어야 되는데 뭔가 이게 대단한 것 같아갖고 자기가 암시장에 혼자 몰래 갖다 팔라 그래요. 그러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해서 이 캐릭터 저 캐릭터 섞이기 시작하고 거기 로켓을 막 그루트 이렇게 되고 가모라가 오고 이렇게 되면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개그뿐만이 아니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모든 시작점을 담고 있는 장면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간대 다른 행성, 보르미르 행성. 이 행성은 인피니티 워 바로 전 영화에서 처음 나온 거니까 그 영화는 다 보셨죠? 제가 그 행성에 대한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이 행성에 간 두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블랙 위도우와 호크아이 두 명이 소울스톤을 찾으러 가죠. 호크아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오랫동안 스파이 일을 해왔고 은퇴하고 싶을 정도로 나이도 좀 있고 가족도 있는 사람이에요. 블랙 위도우는 조금 다른데 문자 그대로 거의 평생을 스파이 일을 해왔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스파이로 길러진 엘리트 스파이예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쪽으로 길러진 게 아니라 아주 혹독하고 잔인하고 인간성을 버리는 훈련을 통해서 무섭고 냉혹한 킬러 스파이로 길러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벤져스 1편에 아주 짧은 대사로 언급이 되긴 하는데 자긴 업보가 되게 많다 그래요. 속죄할 일이 너무 많다고. 뭔가 정말 엄청난 무서운 잔인한 짓들을 많이 해왔겠죠. 그러다가 쉴드 소속 스파이가 되고 뭔가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을 갖게 된 상황이에요. 뭐 이거 관련해서 영화에도 잠깐 언급이 되죠. 이 새 삶을 통해서 만난 친구들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요. 그리고 역시 다른 영화를 통해서 잠깐 언급되긴 했는데 자기는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린 상태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블랙 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라는 캐릭터가 위안을 얻는 방법은 자기 친구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면 자기는 그걸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드게임을 보면 그 캡틴 아메리카 역시 과거에 이 집착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보기에도 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샤죠.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못 보는 캡틴, 애초에 아무도 없었던 나타샤, 블랙 위도우, 누가 더 슬프고 누가 더 아픈지 모르겠는데 철저히 외롭고 힘든 시간을 살아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랑 친하게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좀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 블랙 위도우는 호크아이랑 인연이 깊어요. 둘이 뭐 얼마나 오래 같이 일을 했고 얼마나 깊은지 자세히 설명은 되지 않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아주 의지하면서 끈끈이 돕는 동료고요. 이 블랙 위도우는 호크아이 가족의 데모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요. 아무도 호크아이에게 가족이 없는 줄 알았을 때 블랙 위도우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원래는 호크아이 자녀 중에 이름 한 명을 블랙 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 이름을 따서 지으려고 했던 것 같은 장면도 잠깐 등장해요. 그 정도로 둘의 관계는 끈끈합니다. 그러면서 영화 속에 그런 대사를 하죠. 부다페스트에서 참 멀리까지 왔다. 이 부다페스트 작전이 뭐였는지 제대로 설명된 적 역시 없는데요. 예전부터 영화에 나올 때마다 뭔가 이 관련된 키워드가 계속 있었어요. 야, 부다페스트 생각해봐. 그게 최악이야, 이게 최악이야. 그래서 이 얘기가 영화에 등장했던 거고 다시 한번 관객들에게 이 두 사람이 정말 끈끈한 사이인 거 아시죠? 그리고 아주 오랜 인연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옛 영화들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과 동시에 두 사람의 관계를 상기시켜주는 장치로 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둘이 그렇게 티격태격한 거고요. 호크아이 마음속에서는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 자기 여동생 같은 블랙 위도우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자기는 악당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을 정말 잔혹하게 죽여왔으니까 이 타이밍엔 내가 가는 게 맞아. 난 적어도 내 의지를 이어나갈 가족들이 있잖아. 너는 혼자잖아. 너는 네 삶을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고요. 오빠의 마음. 블랙 위도우는 뭐 동생의 마음이었겠죠. 난 애초에 아무도 없었어. 난 가도 돼. 그리고 난 애초에 나를 희생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호크아이 네가 살아야 돼. 네 가족들한테는 네가 필요해.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그 대사, 나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호크아이가 말하니까 나는 사람을 실수로 판단하지 않아. 이런 얘기도 애초에 블랙 위도우 자신은 과거의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을 주고 의지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그런 잘못과 실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도 했을 거예요. 중간중간 블랙 위도우가 호크아이 관련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것도 그런 블랙 위도우의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긴데? 여러분 아직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면 고마워요. 길어져서 미안해요. 이게 좀 짧게 한다고 한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빨리 다음 걸로 갈게요. 거의 다 끝났어요. 우리 연도 하나 더 남았죠. 1970년. 1970년엔 뉴저지로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이 사태를 수습하러 다시 가잖아요. 딱 이 지점은 캡틴 아메리카 1에도 나왔고 2에도 나왔었어요. 허약한 스티브 로저스 캡틴 아메리카가 군인 훈련을 받던 훈련소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과학시설이 숨겨져 있기도 했었죠. 쉴드의 비밀 기지. 캡틴 아메리카 2에서는 이 쉴드의 비밀 기지였어야 하는 곳이 나중에는 히드라의 천재 과학자, 나쁜 과학자가 점령한 본부가 되어버린 모습 나오는데요. 이 박사 이름이 졸라 박사예요. 그래서 영화에 하워드 스타크라는 캐릭터가 졸라 박사를 이렇게 찾으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쉴드의 졸라 박사가 일을 하고 있었고 하워드 스타크, 토니 스타크의 아빠도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걸 암시해주는 거예요. 이건 또 역시 캡틴 아메리카 2에 설명이 돼요. 쉴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기저기서 자기에게 필요한 적국의 과학자들을 데려왔다. 그리고 그 중에 히드라 애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쉴드가 히드라에 점령당한다. 이런 얘기 영화 보시면 다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일단 중요하지 않은 거 간단히 말을 하면 행크 핀 박사의 젊은 시절 나오죠. 1대 앤트맨. 이 사람은 자기의 연구 업적,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 수 있는 행크 핀 입자, 이걸 자꾸 자기 계획과는 다르게 사용하려고 하는 쉴드랑 크게 싸우고 나와요. 쉴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토니 스타크의 아빠 하워드 스타크랑 충돌 이런 것 때문에 나와요. 근데 요 타이밍에는 쉴드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입자를 통해서 다시 미래로 올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얘기, 토니 스타크가 자기 아빠 하워드 스타크를 만나죠. 역시 굉장히 동요하는 게 아이언맨 솔로 무비들을 통해서 토니 스타크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갖고 있는지가 계속 나와요. 뭐 아까 토르 얘기하면서 토르가 엄마에게 굉장히 애착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자기 아빠를 미워하고 싫어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토니 스타크는 아빠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솔로 무비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게 나오기는 하는데 아들을 제대로 인정해준 적도 없고요. 혼내기만 했고요. 가르치려고만 했고 잔소리만 했고 제일 중요하게 내가 아빠에게 사랑받고 있어 라는 느낌을 한 번도 못 받게 했어요. 그래서 토니는 주로 또 엄마랑만 얘기하고 아빠랑은 이렇게 냉전 상태 맨날 하고 그랬죠.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역시 과거의 어느 날 또 아빠랑 막 이렇게 티격태격 싸워요. 그리고 그날 아빠가 죽어요. 엄마랑 같이. 사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캡틴 아메리카 친구를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사랑을 못 받는다는 기분 때문에 계속 엇나가던 토니 스타크는 그 이후로도 멋대로 계속 엇나가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알고 있고 사실 마음속은 선한 사람이지만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는 어떤 결핍이 항상 있기 때문에 관종짓도 일부러 더 하고 다니고요. 애정이 가는 사람에게도 틱틱대고 이런 결핍에서 오는 자기 방어 기제가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자기는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아빠가 나한테 못해줘서, 아빠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만 해줬으면, 내가 해온 거 한 번만 인정해줬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빠가 그거를 자기한테 직접 말을 못했을 뿐 사실은 자기를 너무 아끼고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오긴 하죠. 예전 영화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래도 아빠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긴 다한 거였구나 라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걸 극복한 정도로 살고 있어요. 네, 이런 아빠와의 히스토리가 엄청 있는 캐릭터인데 과거로 가서 자기 나이랑 비슷한 시절의 아빠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로부터 예전에 아빠가 촬영해놓은 비디오를 통해서만 딱 한 번 들어봤던 아들에 대한 사랑 고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덧붙여서 자기 아빠인 하워드 스타크가 자기 자신이 가족들에게 잘 못해주고 있고 자기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항상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아들에게만큼은 무한한 사랑을 쏟아주고 싶어 했다는 점, 그걸 육성으로 직접 듣게 되는 거고요. 아니 그렇게 결심 안 하면 뭐 애가 나오는데 정작 못해줬잖아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마지막에 그 대사를 들려주죠. 우리 아빠는 나를 허리띠로 교육했어요. 하워드 스타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허리띠로 아이를 교육한다, 이거는 체벌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허리띠 풀어 때리고. 그리고 그건 아동 학대죠. 그러니까 이 하워드 스타크라는 아빠 자체가 애정 결핍을 갖고 큰 사람이에요. 토니 스타크보다 더한 상처가 있죠. 아동 학대를 당하고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건데 이 사람 자체가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몰랐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토니 스타크가 아빠 하워드 스타크로부터 육성으로 듣게 만들면서 아이언맨 시리즈의 여러 테마 중에 하나였던 아빠와의 화해, 이게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완전하게. 그래서 토니 스타크라는 캐릭터도 자기가 아빠를 만나면 언젠가 꼭 한번 해주고 싶었던 말, 이젠 알아요. 아빠가 아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아빠가 아는 게 거기까지였던 것 뿐인 걸 이제 알아요. 아빠 나름의 최선을 다해준 거 고마워요. 이 말을 함축적으로 담아서 이렇게 하다가 들킬까봐 이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넘어가죠. 라는 게 1970년도의 제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였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워드 스타크가 차를 탈 때 운전기사, 집사겠죠? 이름이 자비스였죠. 그걸 통해서 아이언맨의 1대 인공지능 조수의 이름이 자비스인 이유가 밝혀졌죠. 어릴 때 보고 큰 아저씨예요. 우리 아빠랑 같이 일하던 사람. 그래서 자비스였다. 짤막하게 등장한 팬서비스. 인데 까먹을 뻔했어요. 1970년도에 진짜 중요한 테마 하나 더 있죠.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날 뻔했다. 캡틴 아메리카가 카터 요원을 보잖아요. 숨어 들어간 본부에서 마가렛 카터 국장 있고 이렇게 봤더니 어떤 여자가 막 이렇게 일하는 거 보이죠? 이미 엔드게임에서도 여러 번 설명이 됐지만 그 여자가 캡틴 아메리카의 운명의 여인이에요. 맨날 이렇게 열면 사진 있는 거, 그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70년 전에 1940년대에 만났던 여자예요. 캡틴 아메리카 1편부터 등장했던 마가렛 카터, 작정명은 패기 카터, 카터 요원 이렇게 불려요. 둘은 캡틴 아메리카 1편에서부터 이렇게 가까워질 듯 말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가까워져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가 아주 중요한 싸움을 하러 가기 직전 카터 요원이 캡틴 아메리카에게 입을 맞추고요. 두 사람은 마음을 확인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캡틴 아메리카는 냉동인간이 되죠. 그 전투가 캡틴 아메리카 그 시절 마지막 전투였어요. 그러면서 캡틴 아메리카가 정말 마지막 순간 카터 요원과 무전을 하거든요. 거기서 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춤추자가 두 사람의 큰 키워드예요. 이미 이 전부터 그런 얘기가 살짝 있었어요.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스티브 로저스가 아주 병약할 때부터 둘이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할 때 스티브 로저스가 전 너무 허약하고 작고 인기도 없고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한테 춤추자고 말도 못 해봤어요. 제 짝에 나타나겠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비슷한 말을 하고요. 나중에 좀 흘러서 둘이 관계가 진전됐을 때 또 뭔가 춤 얘기를 막 해요. 막 남자애들이 카터 요원한테 춤 안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그러면서 캡틴 아메리카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런 대사들을 막 해요. 이 모든 전쟁이 끝나면 나도 춤추러 갈 수도 있겠네요. 내 짝을 찾아서요. 이런 비슷한 대화들이 막 이렇게 오가요. 그래서 내 알맞는 짝과 함께 춤을 추겠다. 이게 둘만의 계속 비밀 시그널이었거든요. 우리 언젠가 이 모든 게 끝나면 같이 춤춥시다. 암묵적인 약속이었는데 근데 그 마지막 싸움이 끝나고 캡틴 아메리카가 자기가 돌아갈 수 없겠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마지막 무선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그 춤추기로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연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알았으니까 무사히 오기나 해요. 춤춰요.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통신 끝. 그리고 시간이 무기한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 춤이 허락되지조차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서의 캡틴 아메리카가 깨어났을 때 카토 요원은 정말 나이가 완전히 든 할머니가 되어 있었고요. 젊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가 그녀를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고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평생을 그녀에 대한 마음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영화 마지막에 캡틴 아메리카 그런 선택을 하는 거고 영화의 엔딩이 그 춤으로 끝나는 거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그녀와 함께 춤을.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에게는 평생 동안 기다려온 자기 마음의 안정을 거기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언맨의 테마만큼이나 캡틴 아메리카의 중요한 테마가 1970년대 그녀를 봄으로 통해서 엔드게임 마지막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 1970년대 카토 요원을 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동요하는 게 일단 들어갔을 때 액자에 자기 병역 캐스트의 사진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안 거고요. 왜냐면 이 사진이 캡틴 아메리카 1편부터 나오는 사진이에요. 캡틴 무선이 두절돼서 그가 죽었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서류 이렇게 정리하면서 카토 요원이 그 사진을 이렇게 보거든요. 옛날 스티브의 모습. 이거는 1940년대 얘기인데 그걸 1970년에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올라오겠죠.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생각한 만큼 이 사람도 계속 나를 생각하고 살았구나. 근데 창문 저편에서 카토 요원이 들어오고 동요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장이라도 가서 말 걸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 여기 살아있는데, 나 지금 이 시점에도 저기 냉동인간으로 살아있는데 아무도 모를 뿐인데 알려주고 싶다. 근데 말할 수 없으니까 복잡한 생각을 했겠죠. 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게 1970년대 얘기에서 등장한 중요한 두 가지 테마입니다. 자, 이제 과거 다 끝났어요. 진짜 마지막을 향해 갑시다. 마지막 현재로 와서 간단한 그냥 거리들, 마지막 대단한 전투 씬에서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적군 병사들을 이렇게 파묻히고 있을 때 캡틴 아메리카가 그렇게 부를 거예요. 퀸즈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브루클린 아니죠? 퀸즈였을 걸로 기억해요. 하면서 멸니를 던져서 이렇게 갖고 가죠. 그거는 예전에 역시 11호 사태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스파이더맨을 처음으로 봤을 때 적군으로 만나긴 했지만 얘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갔고 얘한테 물어요. 너 어디 출신이냐? 저 뉴욕 퀸즈요. 얘가 나 뉴욕 브루클린 이러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끼리 알아듣는 말로 한 겁니다. 퀸즈 받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멸니르는 역시 영화에 나오긴 했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캡틴 아메리카는 완전히 들지 못했는데 어벤져스 2에서 이걸 잠깐 움찔하게 만든 적은 있어요. 자격이 없으면 아예 들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잠깐 움찔하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멸니르라는 무기의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휘두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언맨이 이거 하기 전에 했던 대사 I'm Iron Man, 나는 아이언맨이야 했던 거는 캡틴 아메리카의 나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이것처럼 아이언맨의 시그니처 대사입니다. 아이언맨 1편에도 나왔고 3편에도 나왔고 2편에 나왔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잘 안 됐잖아요. 아무튼 아이언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고요. 아이언맨이 아무도 아직은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인지 모를 때 나는 아이언맨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언맨입니다 라고 밝히는 게 이 모든 대서사시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대사를 아주 중요한 순간에 타노스가 나는 필연적인 존재다 했을 때 그래? 나는 아이언맨이야 하는 명대사로 다시 재탄생시켜준 거죠. 춤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캡틴 아메리카의 서사가 엔드게임에서 끝났다면 아이언맨은 나는 아이언맨이야 라는 서사로 엔드게임의 자기 얘기를 끝낸 거죠. 물론 거기서 조금 더 가서 토니는 따뜻한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게 장례식에 등장하죠. 그때 등장한 이 아크 리액터 이거 있죠 모양? 그건 어벤져스 1편에 나왔던 아주 초창기에 사용하던 그 토니 스타크의 생명 동력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걸로 치울 때 지금은 아내가 됐고 그때는 비서였던 포츠 양에게, 페퍼 포츠에게 갖다 버려 했는데 페퍼 포츠가 그거를 선물로 갖다 준 거예요. 안 버리고 이렇게 문양을 새겨갖고 토니에게 따뜻한 가슴이 있다는 증거. 그 선물이 마지막 상징처럼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물을 따라 흘러가는 거고요. 마지막 모건 H 스타크가 해피 호건 아저씨랑 이렇게 앉아갖고 뭐 먹을래? 치즈버거요 하는 것 역시 아이언맨의 1편에 나왔던 아이언맨이 타국에 가서 납치당해서 정말 고생하고 죽다 살아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난 햄버거가 먹고 싶어 하면서 햄버거를 막 이렇게 먹어요. 치즈버거. 그 장면에 대한 인용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딸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는 사라지지 않았어. 이렇게 남아있어 여기에.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또 호건이 한번 울컥하고 뭐 이런 거고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왔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써놓은 것 중에 마지막으로 드디어 왔어요. 할 말 다 끝났어요. 진짜 마지막. 영화 크레딧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맨 마지막 순간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쿠키 영상은 없었지만 마블 스튜디오라는 로고가 맨 마지막에 뜰 때 땅땅땅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있나? 없네? 뭐였지 저거?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는데 찾아보니까 디즈니가 공식적으로 이걸 알려줬다 그러는데 그 마지막 망치 소리는 아이언맨이 가장 첫 번째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던 그 망치 소리래요. 이 모든 게 있게 만들어준 I am 아이언맨 같은 그 대사, 그거에 버금가는 아이언맨 자체가 탄생되고 있던 그때 그 동굴 속의 그 깡깡거리는 소리, 이 대서사시의 시작을 알리는 그 소리를 마지막에 사용한 거래요. 수미상관이죠. 혹시 그 사운드 궁금하신 분이 계셨다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도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주 간단하게 끝낼 생각이었고 간단하게 노트해놨는데 하다보니까 정말 길어진 영상, 이거 도대체 몇 분짜리 영상이 될지 가늠도 할 수 없는 영상,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끝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혹시나 엔드게임을 보고 왔는데 잘 이해 못하신 분들,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설명을 듣고 가서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에너지가 조금 남는다 하면 엔드게임 스포일러 없는 리뷰,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정리한 간만에 올리는 스포일러 있는 리뷰를 한번 준비해 볼 텐데 그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니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영상 끄시기 전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 했던 발언, 그가 했던 말들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김시선님의 유튜브를 확인해보세요. 이쪽 위쪽에 뜨길 링크도 걸어놓을 테니까 클릭해보시고요. 만약에 안 뜨면 더보기란 확인해보시고요. 그럼 전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